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1000만 관객 영화가 기억나시나요? 바로 2003년 개봉했던 실미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영화 실미도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공군 특수부대 684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건은 역시 한국 현대사에 기록된 흑역사 중 하나인데요. 그 충격적인 내막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8년 1월 한국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고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무장 공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남한으로 침투해와 청와대 바로 뒷산인 북악산까지 내려왔었죠. 다행히 북악산에서 전원 소탕했지만 한 국가의 원수를 제거하려는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 바로 뒤까지 왔던 이 사건은 당시 한국의 세간의 빅뉴스였습니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치솟았고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는 똑같이 복수하고자 국군과 협의해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조직하기로 합니다. 그중 공군에서 조직한 북파 공작 부대가 바로 684 부대였으며 특수부대인 만큼 대외적으로는 철저하게 기밀에 붙여진 부대였죠. 684 부대 창설에는 공군과 중앙정보부가 동시에 개입했던지라 누가 더 실질적인 지휘 부대였는지 두고는 아직도 말이 많지만 두 기관 모두 기획과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명칭은 2325 전대 209 파견대 혹은 중앙유격사령부 684 특공교육대였으며 훈련 장소로는 북한 침투가 지리적으로 쉬운 서해안의 무인도를 찾던 중 중앙정보부는 실미도를 택했고 1968년 4월 공식적으로 단 비밀리에 실미도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때 북파 부대원들은 기존의 병사들 중 선발하는 것이 아닌 민간인들 중에서 새롭게 소집하였으며 군 간부들과 기관병들은 훈련병 관리 및 조교로 투입되었습니다. 영화 실미도에서 묘사된 것처럼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684 부대원들은 사형수 같은 언제 죽어도 상관없을 사람들을 모았다고 하죠. 실제 중앙정보부는 공군에서는 사형수들을 데려올 생각이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이 계획은 무산되었고 그냥 민간인들 중에서 자원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기밀하에 창설되는 부대인지라 공개 모집은 할 수 없었고 헤드헌터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건장하지만 생활이 부실한 사람들을 수소문해 높은 월급, 훈련소 수료와 동시에 소위 임관, 임무 종료 시 취직 100% 알선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김신조 일당과 똑같이 31명을 모읍니다. 파주에서 7명, 서울 경기에서 3명, 대전에서 11명, 충북 옥천에서 7명, 그리고 출신지를 알 수 없는 인원 3명, 이렇게 총 31명이었죠. 부대원들 외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기관병 조교들이 있었고 교육소대장 3명, 그 위에 교육대장, 파견대장 등이 있고 그 위에는 공군본부와 중앙정보부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실미도에서 공작원들의 공포의 특훈이 시작되는데요. 불과 몇 개월 만에 민간인들이 최정예 공작원들로 거듭날 정도였다고 하고 훈련 과정에서 죽는 인원들도 나왔다죠. 그 정도로 훈련의 강도는 셌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번은 부대 내 전염병이 돌자 해골물에 고인물을 마시면 낫는다는 민간요법 때문에 인근 중국 서난의 묘지를 파헤쳐 그 해골물에 물을 마시게 했다는데 훈련병들이 머뭇거리자 간부들은 기관병 조교들에게 시범을 보이라고 강요해 기관병 조교들부터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개골 인고를 네모반 앞에 걸고 부대 마크로 삼았다고 하죠. 지나치게 가혹한 훈련 과정을 버티지 못한 2명은 탈영해 인근의 섬 무의도로 가 섬 사람을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이 두 탈영병은 총살당합니다. 1969년에는 드디어 북한 침투 지시가 떨어졌고 이를 위해 먼저 백령도로 넘어가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684 부대는 백령도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간이나 별다른 지시가 없던 게 아닙니까? 알고 보니 중앙정보부장이 교체가 되었고 신임 중앙정보부장은 다시 실미도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려 침투 작전은 맥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분풀이였을까요? 공작원 한 명이 기관병 조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자 이 한 명 또한 직결 처분되었고 이듬해 1970년에는 공작원 3명이 무의도로 넘어가 초등학교를 점령 후 교사와 아이들을 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이 3명 또한 전원 사망합니다. 이렇게 자꾸 공작원들이 삐딱선을 타는 이유는 쌓인 불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1968년 창설된 이후 그 힘든 훈련을 받아왔는데 별다른 임무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저 훈련만 힘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질 않았는데요. 처음 3개월간은 제대로 지급되었지만 점차 월급 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우도 참 처참했는데요. 부대의 예산이 부족해서 공작원은 물론 기관병 조교들조차도 매우 부실한 식사를 몇 년간이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기관병 조교들이야 군 매점에서 사거나 휴가를 나가면 된다지만 공작원들은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유는 분명 중앙정보부와 공군에서 충분한 예산을 짜주었지만 이게 중간중간 셀 수 없이 새어나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부대를 운영해갈 수 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1960년대) 말에서부터 (70년대) 초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베트남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냉전 완화를 외쳤고 남북한의 사이도 급작스레 화해 모드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중앙정보부도 인사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추후 체결된 7.4 남북 공동성명을 위한 초반 작업에 들어섭니다. 즉, 이젠 더 이상 북파 공작부대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러니 실미도 684 부대에 투입되는 예산도 점점 줄어들었고, 안 그래도 예산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예산이 아예 없어진 거나 다름없었으며 급양도 중단되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여전히 간부들은 공작원들에게 비인간적 대우를 하고 있었고 684 부대를 더 이상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는 공작원들도 이미 알고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기관병 조교들이나 소대장들도 바뀌다 보니까 이 공작원들과의 사이도 점점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684 부대 창설 때부터 계속했던 교육소대장 김방일 중사만이 공작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971년 어느 하루 교육대장이었던 김순홍 상사가 홧김에 공작원 3명을 지나칠 정도로 구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간부들끼리 지금 윗선에서 어차피 부대 해산을 준비하는 분위기이니까 공작원들을 알아서 다 죽이고 이 부대는 없던 부대로 기밀에 붙이자는 말들이 공작원들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폭발한 공작원들은 그들과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던 소대장 김방일 중사가 출정으로 인해 실미도 섬에 없던 8월 23일 간부들과 기관병 조교들을 죽이고 배를 탄 뒤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교전 중 공작원 1명이 사망하고 기관병 5명이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684 공작원들이 막 인천으로 배를 타고 떠날 때 나가 있는 김방일 중사가 배를 타고 실미도로 들어왔고 곳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목격하는데 자신의 관물대에 이런 쪽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대장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천에 상륙한 684 공작원들 24명은 청와대로 진격하기 위해 송도에서 시외버스를 탈취합니다. 인천 군부대와 교전 중 버스 타이어가 펑크가 나자 다른 버스를 통해 서울까지는 진격합니다만 지금의 영등포 대방동 쪽에서 버스가 가로수에 들이받고 맙니다. 이 대방동 일대에서 군 및 경찰들과 684 공작원들 사이 교전이 오가던 중 사태의 불리함을 깨닫고 공작원들은 버스에 폭탄을 던져 자폭하고 말았습니다. 24명 중 20명이 현장에서 폭사, 4명만이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남아 치료 후 수감되었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당시에도 엄청난 빅 이슈였으며 정부가 마냥 이 사건을 감출 수만은 없었습니다. 처음 정부는 이들을 무장공비로 몰아갔지만 다음날 군 특수범으로 말을 바꾸었다가 국군 내 고발로 이들은 공군 산하 특수부대들이 대우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일이라며 언론에 공개됩니다. 물론 정부가 바로 언론 통제에 들어가서 바로 기사들이 잡히긴 했지만 소문이라는 게 어디 잡는다고 잡히나요? 한편 치료 후 수감되어 있던 생존자 4명에게 군 수뇌부들이 비밀리에 찾아와 너희들을 전부 살려줄 테니 베트남으로 가서 활동하자고 제안합니다. 대신 기존 684 부대와 실미도에 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말라고요.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에선 이 사건으로 여당 공화당을 공격할 명분으로 삼고 있었고 국회 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4명에게 국회의원들이 사건 발발 경위와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4명은 모두 보안상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며 입을 닫습니다. 하지만 군 수뇌부들의 제안은 수는 거짓말이었죠. 1972년 1월 11일 군 재판에서 4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3월 20일 서울의 구로구 오류동 공군기지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유해는 아무 곳에 버려져서 현재까지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총살 전 4명의 유언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살아생전 국가에 대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게 아깝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집에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바다 한복판 섬에서 부모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만 3년 동안 외롭게 지내고 김일성의 목을 베지 못하고 죽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 3남매가 제일 불쌍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는 게 억울합니다. 그리고 7월 4일 남북한 사이에서는 평화통일을 약속하자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사건 후 중앙정보부와 공군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바빴고요.
사건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간부 김방일 중사는 1990년 준위 직급으로 퇴역하고 이후 684 부대원들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종이로 된 신문을 아직 보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종이 신문을 거의 보지 않으시죠? 어릴 적 학교 출근할 때면 집 앞에 신문이 놓여 있고 안방에서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시던 때가 떠오르기도 한답니다. 최근에는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많아졌지만 한때 언론이라 함은 TV와 신문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으며 방송국 기자보다 신문사 기자가 훨씬 사회적 체면이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문사의 역사가 방송국의 역사보다 깊으니 그럴만하죠. 신문사와 신문사의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던 때에 일어났던 씁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언론사를 지켜내려 했던 가슴 웅장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사건의 시점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독재 기간이 다 똑같은 독재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제3공화국과 흔히들 유신이라고 부르는 4공화국 이렇게 두 시기로 구분하는데 30 때는 그래도 박정희 정부가 야당이나 여론을 꽤 의식을 많이 했으며 야당에서도 신랄하게 여당 공화당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74년 10월 유신 헌법이 발표되며 박정희 정권 독재의 정점을 찍게 되었고 정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세상이 되었죠. 여러분이 독재자라면 어떤 것부터 하시겠습니까? 대중적 파급력이 가장 큰 언론부터 잡아야 하겠죠. 유신 헌법이 발표되자 중앙정보부와 행정당국에서는 그간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사의 질이 이전과 이후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자 학생들은 동아일보사 앞에서 동아일보 신문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가 독재도 독재지만 일제강점기 때부터 내려오던 동아일보사의 기자라고 하면 정말 사회적 체면이 남다른 기자들 스스로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언론 통제 속에서 질 떨어지는 기사들을 보고는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갈 수밖에 없었죠. 1974년 10월 24일 기자들은 자유언론 수호 대회를 열어 첫째,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둘째,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셋째,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일절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 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자유언론 수호 선언을 결의합니다. 동아일보의 기자들은 경영진과 싸워가며 동아일보의 결의문을 게재할 뿐더러 인권운동가와 야당 인사들의 기사까지 실어버립니다. 유신 정부에 대한 기자들의 반격이었죠. 그러나 가만히 있을 유신 정부가 아니죠. 중앙정보부에서 동아일보와 계약한 광고주들을 전부 불러서 동아일보에 광고를 넣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언론사의 가장 큰 수입원이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료가 사실상 회사를 운영해가는 주요 재원인데 그래서 큰 언론사의 경우 특정 회사와 오래도록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게 관례죠. 그간 동아일보와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가던 회사들이 중앙정보부의 강요로 동아일보의 광고를 중단해버린 겁니다. 1974년 12월 20일 한일약품을 시작으로 대한생명보험, 럭키그룹, 미도파 백화점, 삼성전자 등 큰 광고료를 주던 대기업들이 대거 빠져버린 거죠. 이게 시간을 좀 두고 광고를 빼면 동아일보에서 어떻게든 메꿀 수 있었을 텐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빼버린다고 하니 수습할 수 있는 데드라인도 아니었죠. 결국 1975년 12월 26일자 신문부터 동아일보 신문은 광고가 없이 이 광고란에는 빈 백지로 되어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을 펼치면 군데군데 하얀 백지만 있었던 거예요. 이 사태를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광고를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12월 30일자 신문에서부터는 동아일보 광고국장이 광고란에 광고 모집을 써서 어떻게 백지를 채워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주 앙상한 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난 1975년 1월부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니 국민들이 모금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개인 광고로 동아일보 백지 광고란을 채우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돈을 내고 자기 칼럼이나 글을 투고하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명 혹은 일반 민간 단체 동호회 이름만 내걸고 광고비를 동아일보에 후원하였던 거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1975년 5월까지 5개월간 무려 1만 365건의 격려 광고가 실렸고 그 첫 시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고 하며 홍준표 현 대구시장도 당시 동아일보 광고 모금을 주도한 한 사람이기도 했다죠.
1975년 1월 1일 첫 개인 경력 광고에 실린 글에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한 시민이라는 한 익명의 이름으로 언론 자유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 없이는 인권도 사회 정의도 학원과 종교의 자유도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국가 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 자유는 민주국가의 혼이요 모든 소망의 근원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 의무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라는 권력의 음모와 오만의 단적인 증거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는 동아일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활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나는 언론 자유와 민족 회복을 열망하는 한 시민으로서 모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언론 자유의 촛불을 지키기 위하여 이 광고문을 유료 게재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노력 방안을 밝히고 뜻있는 국민의 빠짐없는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상황이 좋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개인 광고들이 모인다고 한들 큰 대기업 광고로에 맞먹을 수가 있나요? 같은 계열사의 동아방송에도 주요 광고주 13개가 광고를 끊는 바람에 프로그램들 상당수가 큰 타격을 받아 폐지되는 사건도 있었죠. 일부 출연진들은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며 동아방송을 도왔지만 그 마음은 고맙고 감동적일지언정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운영난으로 회사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판국에 경영진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은 쉬웠습니다. 그냥 조용히 정부에서 내려오는 언론 통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만이었죠. 1975년 3월 경영진은 동아일보 4개 부서를 폐지하고 독재의 비판적인 기사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정말 많은 기자들이 해고되었고 경영진에게 실망했다며 사직하는 기자들도 많았죠. 해직된 기자들은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아직 해직되지 않은 기자들은 편집국을 찾아가 부당 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편집국장 송건호도 기자들의 대량 해고가 말이 되냐며 사임해버렸죠. 동아일보 기자들은 회사 점령 후 농성에 들어섰는데 경영진은 3월 17일 폭력배들을 고용해 기자들 130여 명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경영진은 파업에 들어선 기자들을 전원 해고하겠다며 협박했고 이후로도 부차장급 7명과 12명의 기자를 해고하고 7명을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동아일보 경영진에서 알아서 친독재적인 노선을 보여주니 중앙정보부도 광고 금지를 풀어주었고 1975년 7월 백지 광고 사태는 끝이 납니다. 분명 기자들이 싸워준 자유언론 수호운동은 숭고했지만 결과는 패전이었습니다. 40여 명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 1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사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기자들 이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되고 석방 후에도 취업 방해와 미행 감시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는 이후로도 계속 활동하여 1988년 그들끼리 차린 신문사가 바로 한겨레입니다. 그러나 신문사 하나 차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 돈은 다 어디서 조달한답니까? 그러나 과거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를 기억하던 시민들의 성금으로 100일 만에 50억 원이 모였고 이 자본을 토대로 한겨레 신문이 만들어졌죠. 특정 정치 이념을 떠나서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반대로 언론의 힘이 너무 과해진 게 아니냐며 언론인들의 직업 윤리관도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언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중 파급력이 큰 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바람직한 언론 세계란 정부의 언론 통제도 안 되지만 또 지나친 옐로우 저널리즘, 특정 누군가를 마녀 사냥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들을 지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이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들이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프라이드를 갖고 투철한 직업 윤리를 지켜내려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네요. 남북한의 한국전쟁은 1953년 끝이 났지만 계속 분단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 간첩들을 특파해 비밀 공작 업무를 수행했답니다. 당장 1968년 김신조 포함 무전공비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 바로 직전까지 내려오기도 했었고 같은 해 10월에서 11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고 무장공비 무려 120여 명이 해안가를 통해 남한으로 침투해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울진과 삼척으로 침투해온 무장공비들은 강원도와 경북 사이의 산간 지역에 숨어들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의 화전민들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경계하자 화전민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일도 있었죠. 인근 마을에서 재산 약탈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한국 정부와 국군들이 계속된 수색전과 소탕전을 전개해 68년 12월이 되어서야 모조리 선멸하기는 합니다. 68년 김신조의 121 사태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기점으로 이 북한 간첩들 관련한 사건 사고가 가장 많던 시절이 70년대였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북한 조직 내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부서는 인민무력부 소속 정찰총국의 해외정보국입니다. 또 당 직속의 225국 대외연락부라는 부서도 있죠.
대남 공작원 교육 및 관리, 파견 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70년대에 어떤 간첩들의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970년 6월 22일 서울 국립현충원의 현충문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3일 후 6월 25일 현충원에서 개최될 6.25 7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 포함 정치인들을 테러할 생각으로 북한 간첩들이 원격 조종형 특수폭탄을 설치를 했는데 조장 미숙으로 폭발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폭발 당시 현장에는 국군 옷을 입은 시체가 있었는데 당연히 국군으로 위장한 간첩이었고 현충문에 폭탄을 설치하는 도중에 사고로 폭발해버렸던 거죠. 1971년 1월 23일에는 속초공항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운행 중이던 국내선 대한항공 비행기 포커 27이 하이제킹 당할 뻔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승무원 5명과 승객 5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포커 27 비행기가 홍천 상공에서 기내 폭발물 2개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비행기는 대파 수준은 아니었고 기체에 구멍이 뚫린 정도였는데 납치범 김상태가 기장실로 와서 총으로 협박하며 비행기를 북으로 돌리라고 했답니다. 다행히 조속한 신고 덕에 공군에서 전투기를 출동시켰고 기장은 기지를 발휘하여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를 납치범 김상태에게 북한군 전투기라고 속였고 납치범 김상태가 한눈을 판 사이 수수 파일럿 전명세 씨가 김상태를 총으로 저격하는 데 성공. 단 납치범이 쓰러지면서 가지고 있던 폭탄이 점화되어 폭발하는 바람에 전명세 씨는 부상을 입습니다. 다행히 비행기는 바닷가에 불시착을 했고 전명세 씨는 치료를 받지만 끝내 운명을 달리하셨죠. 이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은 그런데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납치범 김상태가 북한 간첩이나 공작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기내에서 사살되면서 범행 동기를 취조할 수 없었지만 아마 항공기를 납북시켜서 북한으로 데려오면 엄청난 대접을 받는다는 말에 속아 범행을 벌인 게 아니었을까요? 1972년 12월 28일에는 홍어잡이를 하던 어선 5대 항호 61호와 62호가 북한 경비정에게 납북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총 25명의 선원들이 납북되어 버렸죠. 이후 이 25명의 행방은 알 수가 없으며 그중 한 분이었던 전우표 씨가 40여 년 만에 지난 2013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오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1974년 2월 15일에는 역시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 활동을 하던 수원 33호가 납북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974년 5월 20일 추자도라는 섬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었고 한 달 후였던 6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관할에 대한민국 해경 경비정 제863호가 북한의 해군 경비정 세척과 조우에 교전을 벌이는데 이 사건이 속초해전이라고 경비정에 타고 있던 28명 가운데 8명은 전사했으며 18명은 실종되었고 2명은 납북되었죠. 당시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1974년 11월 5일 발견된 북한의 대남령 땅굴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관광지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는 땅굴이지만 최초로 발견되었던 연천의 제1땅굴은 한국 사회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죠. 이 땅굴은 서울에서 불과 65km 거리였으며 중하게는 물론 1시간 간격으로 1개 연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규모의 땅굴이었습니다. 여기에 부비트랩도 설치해서 수색 중이던 미군과 국군이 피해를 보기도 했죠. 땅굴은 북한군이 삽으로 수동으로 판 거였으며 발각되기 직전 먹던 밥 다 내팽개치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 당시 음식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하죠. 1976년 6월 또다시 무장공비 3명이 강원도 화천과 양구 사이 부근에서 발견되어 사살되었습니다. 1978년 11월에는 충남 광천에서 무장공비들이 침투해 홍성과 보령 부근을 활보했는데 민간인 살상 피해도 있었으며 군경 수색대가 나섰으나 당연히 바다를 통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무장공비들은 북상하여 한강을 통해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으며 무엇보다 당시 우리 군경 쪽 통신보안이 원활하지 못해 이를 도청하는 데 성공한 무장공비들이 수색망을 피해 도망칠 수가 있었죠. 이 광천지구 무장공비 사건은 우리 측 실수로 잡지 못한 대표적인 실패 작전으로 꼽힙니다. 1970년대 가장 많은 이슈를 모았던 사건은 영화배우 최은희와 영화감독 신상옥 감독이 납북된 사건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신상옥 감독이야 당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감독 중 한 명이었고 신상옥 감독의 아내였던 최은희 또한 이전에 최고 인기를 누리던 한국 최고의 스타 여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 영화인의 대표작이 바로 영화 사랑방의 손님과 어머니였죠. 두 부부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이혼 후 최은희는 안양 영화예술학교의 교장이었는데 1978년 조총련 출신들의 영화 합작 제안에 혹한 최은희는 홍콩으로 출장을 가는데 위장한 북한 공작원들이 최은희를 마카오로 다시 유인하고는 최은희를 속여 배를 태운 뒤 납치시켜놓고 강제로 북한으로 납치해버립니다. 중앙정보부는 신상옥 감독을 찾아가 최은희의 납북 소식이 맞는 것 같다며 알려주었고 충격을 먹은 신상옥 감독은 최은희의 흔적을 찾기 위해 똑같이 홍콩으로 갔다가 조총련 공작원들을 만나 최은희와 비슷한 루트로 같이 납북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신상옥 최은희 납북 사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박찬욱이나 봉준호 감독이 납북되었다고요. 이 납북을 사주한 자는 당시 김일성 밑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던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북한 내 문화부 쪽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일은 소문난 영화 광이었는데요. 북한 영화들은 하나같이 재미가 없는 반면 한국 영화계는 잘 나가니까 부러움에 신상옥과 최은희를 납치한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수준 높은 영화를 북한에서 만들려고 했다죠. 최은희는 극진한 대접을 받은 반면 여러 차례 탈북 시도를 한 신상옥은 교화소와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수감되어 있었는데, 당시 간수들은 저 사람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고 했다고 한 걸 보면 김정일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수감소에서 나온 뒤 신상옥은 최은희와 재회했고, 김정일은 두 명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지만 겉으로만 그럴 뿐 늘상 감시와 도청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김정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상욱과 최은희는 정말 수작 영화들을 만들어내서 유럽의 해외 영화제에 많이 출품했고 상도 꽤 많이 탑니다. 그렇게 납북된 지 8년 후였던 1986년 영화 촬영차 오스트리아 빈에 왔을 때 신상욱, 최은희는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친 후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하면서 가까스로 탈북할 수가 있었죠. 또 1970년대 있었던 사건 중 하나가 1978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진 연쇄 광도 사건인데, 평범한 연쇄 광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강남의 부유층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심하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연쇄 강도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1979년 4월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 자택에 들어가 경비원을 과도로 찌르기도 했다죠. 경찰들은 그간의 강도범죄 피해자들에게 목격과 증언을 수집하는 중 강도범들이 혁명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이것이 평범한 연쇄 강도 사건이 아님을 안 경찰은 공안 경찰들까지 인력을 충원하였고, 특히 악랄한 반공 고문 설계자로 유명했던 이근하는 북한 공작원들이 지실 수 있다며 수사를 넓혀 진행하던 중 이 강도범들이 민투이라는 조직원들임을 밝혀냅니다. 민투이가 무슨 조직이냐면 남조선인민해방전선, 일명 난민전의 전위 조직이었던 겁니다. 난민전은 북한 공작원들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반국가 단체였는데, 이 강도 사건으로 민투이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난민전도 검거되어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전을 검거하는 일은 사실 경찰이 아니라 중앙정보부가 해야 하잖아요.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김재규. 이 일을 두고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크게 실망했다고 하고 차지철도 김재규를 엄청 흉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김재규가 두 명을 모두 사살하죠. 이토록 70년대는 말 그대로 반공의 시대였습니다. 70년대 이후로도 북한 공작원들의 침투가 계속되었습니다. 80년대부터는 잠수정을 이용한 간첩선들이 많이 활용되었죠. 비록 이 간첩들의 만행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레드 컴플렉스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또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을 만큼 북한에서 수많은 공작들이 있어 왔다는 이 아이러니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